예,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 황인원입니다. 저희는 제가 정치 파트를 발표를 하고 김영준 교수님께서 경제하고 국제관계 쪽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말레이시아 2025 안와르 통합정부 중간 평가인데 안와르 통합정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을 좀 얘기를 하면은 안와르 통합정부는 2022년도 11월 총선 이후에 탄생을 했는데 어느 정당도 단독 정부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연정의 형태로 등장을 했고요. 하나의 특징이 통합정부를 주도하는 희망연대 PH가 암로, 특히 바리산 내셔널과 공조를 해서 탄생시킨 정부라는 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바, 사라왁, 동부 말레이시아 정당들이 포함돼서 탄생한 정부인데 2025년이 이제 집권을 5년으로 봤을 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갖고 중간 평가를 하기에 좋은 시점인데 2023년도 4년도에 비해서 2025년의 특징은 말레이시아 정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진행돼 왔다, 조용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부의 과제가 연정이 이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연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는 이런 확보되는 안정이 어떻게 이 제도적, 정책적 성과로 전환되는가 그게 이제 후반부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요 문제를 가지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타임 프레임워크는 제가 이제 정치 파트에서 발표할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오늘 정치 파트를 발표할 때는 크게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 안정과 개혁이라는 과제가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어떠한 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올해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요 정당들, PKR, 바스, 그리고 DAP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내부 이제 권력 재편이 일어난 게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국지고 하나는 11월에 치러진 사바 주위의 선거, 집권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전국 단위로 주 단위에서 치러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차기 총선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세 꼭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안와르 통합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 데는 이 참여 정당들 간의 정책 노선의 무리한 수렴을 회피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렴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이 조합이기 때문에 이 안와르 통합정부는 말레이시아에 쭉 연정들이 있어 왔는데 라이파트가 얘기하는 협의민주주의의 전형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대연정부터 해가지고 비례성이나 정책의 부문의 자율성 이러한 것들이 비교적 협의주의 모델에 적합하게 이렇게 전국을 운영함으로써 연정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바 사라왁 정당들이 무리하게 연정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2025년도에 들어와서 연정 붕괴나 어떤 뭐 인위적인 정권 교체나 그러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이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 차단 장치로서 이제 2020년 셰라톤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이후에 정당 이동 금지법이라고 그래갖고 정당을 이탈해갖고 다른 당적을 옮길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그런 정당 이동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20년 같은 인위적인 정권 붕괴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제도적인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국왕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국왕이 2020년 셰라톤 무브 이후에 워낙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형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고 또 현 국왕과 안알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데 야권 연대인 PN PN이 주로 바스하고 버릇사또가 이제 중심이 돼 갖고 이루어진 야권 연대인데 이 야권 연대가
통합정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 또한 작용을 해서 어떤 정치적 그 안정, 연정 유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2025년도 이제 작년 중반기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활에 대한 평가가 2024년도 비해서 2024년도가 한 51% 정도 됐는데 약간 올랐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1년 전에 한 40% 정도 됐었는데 한 50%의 그 이 정부에 대한 긍정성.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이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이 역시 한 과반수 정도,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절반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정이 추진하는 그런 어떤 과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고 워낙 반복된 정치 혼란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승인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정의 안정성과 더불어 이제 개혁 과제가 2025년도에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볼 때는 물론 이제 의회 행정법이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나름대로 개혁 과제가 실현된 측면이 있지만은 말레이시아 이 통합정부의 개혁 과제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암로, 특히 이제 나집에 대한 판결을 안화르 정부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될 텐데 2025년도에서는 나집을 둘러싼 중요한 판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첫 번째 6월 달에 고등법원에서 나집이 이제 원 MDB 사건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걸려 있는데 그 SRC 인터내셔널 혐의 3건에 대해서 어떤 판정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무죄 불인정 공소 기각이라는 판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죄 확정은 아닌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그런 절차적 종료를 이루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합정부가 법치개혁, 사법부 개혁, 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이제 비판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야권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것은 선택적 정의다, 이러한 비판들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안화로 입장에서는 그 여전히 압로에서 막강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나집의 문제를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 안화르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개입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어떤 중립적인가에 대한 그런 신뢰를 많이 그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제 이 케이스가 작년 6월에 고등법원에 이 판결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나집이 지금 6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나집이 이제 가택연금을 하는 걸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가택연금을 불허하는 이제 그러한 판결이 이제 앞에 얘기한 것이 나집에 대해서 그 안화로 정부의 어떤 미흡한 측면을 얘기하면은 나집에 대한 판결인데 하나는 가택연금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고 또 하나는 12월 26일 날 그 원 MDB 권력남용에 대한 4건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 21건에 대해서 15년형이 선고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SRC 사건 6년 더하기 15년하고 21년 형기로 그래서 나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 이 어떤 그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보였던 이 개혁 신뢰 문제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것이 암러 내부에서 그 친나집 세력하고 개혁 지향 세력 간의 긴장을 유발하고 통합정부 내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측면을 볼 때는 좀 이중적인 이 나집에 대한 판결이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그 개혁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그 통합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그 이 시위가 벌어졌는데 안화로 퇴진 시위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부 추산은 수천 명 그리고 이제 야권 추산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이러한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생활비 상승이나 보조금 축소 뭐 그런 경제적인 이슈가 주로 됐고, 나집을 안화를 갖다가 이제 그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스에서 대중 동원력을 보이기 위한 바스에서 주도한 시위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정치적 안정이 후반부로 가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개혁이나 어떤 이 생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러한 이 제도적인 이런 대중적인 저항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경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서 그 주요 정당들의 이제 전당대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안와르가 이제 그 뭐죠? 그 대표로 있는 PKR이 5월에 전당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PKR의 수석 부총재에 대한 그 선거였는데, 이 기존의 부총재로 있던 라피지에 대해서 안월의 딸인 누룰리자가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안와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누룰리자로 대표된 안와르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 라피지 세력이 팀을 이루어서 경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룰리자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 현역인 라피지를 누르고 당선이 된 그러한 이 결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KR이 이제 파벌 경장이 밖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라피지가 이 안와르 이후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안와르 이 지지 세력과 이제 라피지 세력이 계속 이제 그 PKR 내에서 어떤 갈등을 이루어왔는데, 이것이 밖으로 제도적으로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그래서 이제 라피지가 선거 이후에 경제부 장관에서 사임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이 닉 아지즈라고 하는 사람도 장관직에 사퇴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안활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됐냐면은 2020년에 그 셰라톤 무브처럼 그 보르사투의 그 아스민 알리가 당을 깨고 나가면서 의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라피지 세력이 당내에 머물면서 어떤 이제 당내 개혁이나 그러한 이제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수면 아래로 잠재화된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PKR 내에서 이런 파벌 갈등이 이 심각한 문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 연정 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DAP, 중국계 정당이죠. DAP에서 지난 3월에 전당대회를 이뤘는데, 이 DAP의 전당대회 결과를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그 DAP는 그 이 창립 그 이 인사인 림기시장이 주도를 해왔고, 그 아들인 림건행이 이제 계속 그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림간행이 그 전당대회에서 순위가 2022년도에 그 이 중앙위원회 선거에서 8위를 차지했는데 26위로 하면서, 사실상 그 DAP의 그 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그 좀 더 온건하고 대화 중심으로 이제 운영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온건한 세력으로 집단적으로 지도 교체가 된 그런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림기시장과 림간행으로 이어질 때 중국의 어떤 이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세력이 좀 물러나면서 연정 내에서 DAP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는 비중국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계 지지층이 소외될 그런 위험, 그 영향력이 연정 내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당대회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스가 이제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 바스가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PN의 야권 총리 후보로서 버르사투가 이 무히딘을 일방적으로 PN 총리를 지명을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버르사토와 바스의 어떤 갈등이 바스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바스에서는 PN을 이끄는 것은 바스고 PN의 총리 후보도 바스 출신이어야 한다는 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 PN 내부에서
그 버르사토와 바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전당대회 성격을 띠었고 12월에 무히딘이 피엔 의장직을 사퇴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피엔 내에서 피엔의 총리 후보를 두고 바스하고 버르사토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버르사토에서 바스가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피엔 내의 어떤 그런 그 바스와 또 버르사토 간의 그러한 이제 갈등은 좀 마무리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2026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이 피엔 내에서 바스는 조직력도 강하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하원 의석도 상당히 더 버러사태에 비해서 더 많이 보유하고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제 그 피엔의 균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꼭지로 넘어가면 이제 사바 주의회 선거를 보는데 사바 주의회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통합정부 연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사바 사라왁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사바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과거 선거와 달리 굉장히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주로 사바의 지역 정당들이 대부분 압승을 한 거죠. 그래서 사바 정당연합이 그 29석을 확보를 했고 그 와리산이 25석.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도 말레이시아에서 진출한 정당들 보면은 그 PN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11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이 소멸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 DAP 같은 경우도 지난 선거에서 6석을 그 경선한 6석에서 전승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8석에 출마를 해서 8석 무도 패배해서 이제 그 이 승리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PKR 같은 경우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7석을 보유했는데 이번에는 20석에서 출마를 해갖고 단 한 석만 승리한. 그리고 암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선거에서 14석을 승리했었는데 이번에는 8석이 줄어들어서 6석 승리한. 그러니까 이것은 반도 말레이시아에서 진출한 정당들이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한 그런 결과를 갖다가 사바 주의회 선거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안와르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서를 보면은 이제 사바는 사바를 위한 사박을 해갖고 특히 이제 사바의 어떤 그런 주정부의 자치권 그리고 이제 MA63이라고 그래갖고 1963년도에 말레이시아 연방이 만들어질 때 그 사바와 사락에 대해서 자치권을 갖다 보장을 하고 연방 세수의 40%를 갖다가 주정부에 귀속시킨다는 그러한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것이 투표 결과로 이제 반영돼서 이제 이 사바 사라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기 총선에서 그 연방 정부 안와르의 그이 통합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MA63에서 나온 것이 이런 단순히 어떤 그런 헌법적인 그러한 논란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바 주정 동부 말레이시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사바 유권자들이 원하는 생활비 문제나 아니면 인프라 문제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집권 후반기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한 2년 정도 뒤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바가 사라하게 중요성이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차기 총선에서 더 이제 그 확실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바 선거가 그 굉장히 어떤 말레이시아 이 정치의 향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정 그리고 이제 주요 정당의 권력 재편 과정 그리고 사바 선거를 가지고 정치 파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경제 및 이제 국제 외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 파트에서 잘 설명이 되었듯이요. 그래서 사실 아나르 정부가 개혁을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주어진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구조 한계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적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도 봤을 때
뭔가 이제 개혁적인 드라이브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관리, 즉 정치적 구조 속 한계 속에서 경제 정책 및 외교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적 상황은 2025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 분기별 GDP 성장률인데 4.4, 4.4, 그리고 5.2.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연 GDP 성장률 4.0에 4.8% 달성이 이제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경제 성장의 견인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의 부분에서 사실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무역액이 2.7조 링기 정도, 무역 흑자도 이제 1,32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전기 부분에서의 수출이 절대 기준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 AI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관련 부분 전자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적 요인에 의한 이런 성장이 견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상으로서는 이제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링깃이 그냥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반기 링깃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 사실 이제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산업 고도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확대, 신흥국 통화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등 전반적으로 어떤 외생적 요인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아나르 통합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버먼 링크드 엔터프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국영 정부 투자 기업들을 동원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관련해서 이 단기적 성과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경제 관계자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진정한 해법은 근본적 문제, 즉 생산성 향상, 경쟁력,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고 있지만 재정 개혁, 보조금 중심의 운영 구조를 좀 개편하는 그런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큰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ARC라고 그 사안이 진짜 이제 크다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년, 20년 전에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FTA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FTA 협상이 무산됐던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미푸트라 정책, 즉 정부 조달 분야에서의 말레이 기업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인 그 특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FTA 협상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에 의해서 개별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 주권을 넘겨주고 심각한 훼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되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정치적 문제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가 전통적으로 취했던 중립외교 노선과도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실제 협상이 실효화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봤을 때 장기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정 운용 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부미푸드라 정책 실행 이후로 정부 규모가 굉장히 방대해졌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좀 핵심적인 투자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영 지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균형 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지만 일단 재정 적자가 이제 불가피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연료 보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물가라는 건 굉장히 직결된 문제인데 선택적으로 제외했다. 즉 이제 말레이시아 국민의 운전면허 소유자 여기서 제외되는 건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소득 수준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개혁적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1,500링깃에서 1,700링깃으로 확대돼서 8월부터 전면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긴 노동자 보호법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신적인데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반대 의견들, 또 사용자 중심으로 또는 이들 실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쏙쏘라고 해서 사회안전기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런 납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그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적 측면에서 바로 즉각적 효과는 아직 좀 덜하지만 어쨌든 전면적으로 봤을 때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개혁 지향을 하고 있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역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타협 관리적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구조적 그런 개혁은 어차피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말레이 중심의 정치적 청중이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중동 정책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의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외교 원칙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25년도 아세안 의장국을 진행을 했지만 이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질적인 개혁이나 근본적 타결보다는 관리적 측면에서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보게 됐는데요. 그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지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이제 유지 측면에서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이후에 어떤 조건 속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가, 개혁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을 위한 안정의 악순환이 고착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아나르 통합정부의 실질적인 과제는 개혁이지만 이런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곧바로 이어서 동국대학교 조영목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조영묵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사실은 그 두 교수님께서 다들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전문가라고 항상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고 항상 늘 존경하는 분들이신데 워낙 전반적인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토론을 마치도 참가를 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토론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토론을 일단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께서 정리해 주신 이번에 좀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좀 토론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통합정부의 협의주의적인 안전관리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또 네 개 정치 연립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각 연립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끌어당기는 그런 정치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특히 원래는 압로의 견제를 목적으로 처음에 결성됐었던 PH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반세기를 넘게 말레이시아를 집권한 압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말레이시아의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연합정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상황을 제가 먼저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황인영 교수님 유독 또 잘 아시겠지만 얼라이언스 때부터 아무래도 압로가 사실상 그때부터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결국에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압루에서 계셨던 분들이 다시 나가가지고 당을 새로 만들어서 압루를 바꾸는 그런 형식적인 정권 교체 저는 그런 한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통합정부에서도 압루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유지가 연합정부의 중심인 PH가 추구하는 개혁 과제를 달성하는 문제하고 결국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 애초에 그 2020년에 그 마하티르 정부가 그 무너졌었을 때의 그 연정 붕괴에 대한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좀 이게 그 안와르 정부에서도 이게 좀 유독 좀 이렇게 강하게 발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조건을 통합 정부에서 다 수용하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함께할 수 없었다고 느꼈던 BN과 DAP가 함께 연합 정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통합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관리를 시켜가지고 지지율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좀 그러면 강박관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을 좀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선고된 나집의 유죄 판결 및 추가 복역이 결국에는 암로와 비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화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암로와 비엔을 함께 끌어안은 그 통합정부가 그 세력조차도 결국에는 함께 그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사이로 각인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그 암도 출신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암도 출신들 사이에서 결국에는 그 권력을 주고받아서 했었던 그 말레이시아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치의 상황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통합정부가 어떻게든 그 현상 유지를 하려는 부분이 더 좀 관심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또 이제 또 정당의 권력 개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이 PKR에서 수석 부총재가 최근에 된 그 누르리자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그 유력 정치인 가문의 권력 세습을 연상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메가와티 가문이라든가 조코이 가문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이 부모의 후광으로 기반으로 정치적인 성장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누르리자 같은 경우에도 현직 총리인 아버지의 입김이 정당 내에서 실제로 장족을 했을 가능성과 반대 진영인 라피지 진영과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시킬지 부녀 정치인의 역량을 일단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DAP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옛날에 그 싱가포르로 갔었던 PPC라고 이게 또 아무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아무래도 화교 정당이다, 중국계 정당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유독 강한 정당이 DAP였는데 최근에 인도계 정치인인 또 고빈드 생도가 1위를 차지하면서 당권을 차지하게 됐었고 결국에는 DAP도 이제는 그 중국계 지지 기반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종족 그 정당의 다종족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정당 내의 고유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 좀 극악관을 좀 연상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바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PN 내 헤게모니를 두고 보르사타와의 갈등이 결국에는 이게 결국 연합정부의 반사 이익으로 돌아왔다라는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그 교수님께서 그 만들어주신 부분에 좀 동의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놓여 있는 통합정부의 상태가 이게 다 반사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통합정부의 외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또 경제하고 외교 부분에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좀 연구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잠재 있고 이게 또 통합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역량을 시험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제가 특히 주목했었던 부분이 처음에 2025년 4월에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 관세를 2025%로 발표를 했다가 같은 해 10월에 백악관에서 19%를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반대로 중국하고 관계에서는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분명히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마하티르가 5월 3일자 말레이메일 기사로 이거는 원래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중립 외교를 지켰었는데 이거 안와르가 지금 너무 친중적인 외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기사를 나왔던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따 더 질문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또 말레이시아가 또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또 뭐 캄보디아와 태국 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태국 분쟁에 관련해 가지고 휴전 합의를 끊어냈었다는 또 성과는 있었지만 또 미얀마 문제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끝으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연구에서도 좀 한국과의 관계가 좀 빠져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하고 말레이시아가 올해도 FTA를 차결하면서 양국의 무역 자유 기존에 있었던 RCEP을 넘어서는 양국의 무역 자유화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단순하게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제도, 규범, 협력, 구조 전반을 상향 표준화된 통합형 협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상품 분야에서 기존 RCEP 대비 완화된 그 원산지 기준을 통해서 공급망 내 그 생산 연계성 강화됐었고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레칫, IDS 등 고도화된 규범이 포함됐었습니다. 또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녹색 경제, 할랄 산업 그리고 새로운 통상 협력축을 설정해가지고 양국 간 산업 협력의 범위를 실물 경제와 신산업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한국하고의 관계도 좀 포함시켰었으면 좀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안와르 정부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두 분께서도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일정적인 좀 동의를 하는데 마하티르와 과연 이렇게 좀 비판한 의도를 마하티르의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좀 영달이나 좀 그 존재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하티르가 실제로 자신이 총리에 집권했을 때의 외교 정책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했을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교수님들 두 분께 좀 여쭙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내주신 발표에서는 또 일본하고의 정책에서도 중국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중일 갈등이 워낙 이게 좀 악화가 되면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일본 양쪽에서 서로 좀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레이시아도 혹시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 부분을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연합정부 구성원들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일부 정당의 그 지도부가 이제는 좀 일부 권력 개편이 되면서 서로의 좀 니즈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구성원의 관계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뭐 다른 질문, 추가 질문이 있으면 뭐 직접 그 손들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용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는데 예전에 그 국민전선 비행 얘기하실 때도 네이파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안화로 연정 얘기하시면서도 레이프하트의 협의민주주의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거는 뭐 권위주의 세력이나 나름대로 상대적인 민주 세력이나 이런 그 레이프하트의 그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미얀마는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복잡한 민족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런 대안적인 그 지배 구조로 비행 같은 민족 간 협의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와 상당히 친화력이 높은데 미얀마 쪽에서 오히려 아나르 연정 구조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뭔가 좀 더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 들어보면 어떻든 MIC나 또는 MCA에 대응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바로 하나의 그 DAP인 것 같아요. 그 인도계까지 끌어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제가 비엔을 얘기할 때 협의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협의주의적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보면, 그랬어요? 이제 그 전에 나는 비엔 그때 이전에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제 그 왜곡된 기억일 수 있고, 그 비엔 이전에 얼라이언스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협의주의 전형이라고 제가 이제 협의주의에 관계된 논문을 준비하면서 라이파트하고 직접 음, 이메일 컨택을 저희가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라이파트한테 얼라이언스는 협의주의의 전형이다. 근데 이제 그 음, 비엔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라이파트도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음, 협의주의를 벗어난 이제 그런 음, 형태인데 관심 있는 것은 그럼 통합정부는 협의주의를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이 또 협의주의 전형에서 협의주의가 패권적인 지배 정당으로 변모를 했고 그다음에 음, 경쟁적 양당 영입 체제로 변모를 한번 했고 지금 이제 음, 안월의 통합정부는 음, 얼라이언스에 준하는 협의주의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음,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음, 흥미로운 거는 이제 마하티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마하티르는 제가 이제 마하티르 100세 될 때 마하티르 인터뷰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마하티르는 자기가 집권했던 비엔 체제보다는 얼라이언스 체제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얼라이언스 체제는 어떤 체제냐면은 암로, 말레이계들의 지배권이 확실히 확보된 상황 속에서 인도계와 중국계에 나눠줄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그 통합정부 체제는 말레이계가 주도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정부라고 총선 전에 어떤 가치나 그런 것이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 뭐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체제가 가장 말레이시아에서 현실 가능한 체제인가를 볼 때는 지금 안와르가 제기하는 좀 통합정부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보수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말레이계의 어떤 정치적 주도권이 비엔 체제만큼은 아니지만은 얼라이언스 체제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지배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DAP와 이제 중국계와 인도계의 어떤
그걸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그 시스템은 아닌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거는 메리트 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박원님 말씀하셨던 미얀마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그리고 그 이전 과정,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 수준이 존재했다라는 그 국가 세월 통일에 음, 대한 그런 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전반적 구조적으로 다른 게 이제 군부의 참여라는 것이 뭐 일종의 가능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된 상태라기 때문에 미얀마 관련해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뭐 대안적 이렇게 보기에는 구조상으로 굉장히 상이한 점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음. 네, 그럼 뭐 두 분 어떤 분 뭐 질문에 제가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그 네, 제 질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연정 정당 간의 관계 그 사실 안와르 정부가 출발부터 적과의 동침이죠. 그 암노와의 동침을 위해서 했는데 집권 전반기는 생존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집, 암로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벌어지는 거고. 근데 집권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할 때 암로와의 관계, 나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집권 재창출에 그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 상반기에 연구년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여러 정치인들 좀 만나봤는데 안화가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로하고 바스 사이에서 밸런싱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차기 총선에서 암로와 바스가 어떠한 선거 결과를 보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바스를 연정 상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근데 여기서의 맹점은 이 전제 조건은 바스하고 암로 사이에서 밸런싱 게임을 하는데 PKR이 어느 정도 최소한 지난 선거에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보 못할 때는 완전히 이제 안와르의 정권 재창출을 물러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 위험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계하고 인도계가 통합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인도계하고 중국계가 특히 이제 DAP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계가 특히 다음 선거에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바스가 주도하는 PN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를 나올 거냐면은 선거 불참.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를 하냐는데 그게 5% 정도만 지난 선거보다 낮아지면은 여기에 가장 큰 피해는 DAP는 어차피 중국계가 우세한 지역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DAP는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PKR이 다종족 지역구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안화루가 이런 밸런스 게임 하는 데 있어 그런 위험성이 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영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연정 정당 간의 관계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거고 특히 암로하고 바스 자체도 올해 1월 달 들어와갖고 그 말레이계 정당들의 어떤 그런 동맹 예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암로하고 바스가 또 이제 그 하나로 또 이렇게 그 말레이계 정당들의 어떤 주도권을 위해서 그렇게 또 이제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권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는 정당들 간에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영구 선생님 그 토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특히 이제 한국 말레이시아 FTA 같은 경우도 언급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단히 축약적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FTA가 뭐 시장 확대라든가 관세 인하 뭐 이런 부분에 전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이제 한국 말레이시아 FTA 같은 경우는 그 의미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과 이제 아세안 간의 FTA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이 시장 또는 이제 생산 기지로서 말레이시아의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는 뭐 확대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제도적 안정을 추구했던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하티르에 대한 마하티르의 친중이라고 하는 그 비판. 근데 사실은 이제 마하티르가 이제 친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ART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양보 내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방적인 친중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제 균형 외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균형 외교에서 더 나아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마하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봤을 때는 PH 정부가 이제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할 당시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BRI,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부 철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말레이계의 정치적 이권 그리고 경제적 이권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활용이 됐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서 친중에 대한 그 일종의 정치적 그 프레임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책이 이제 친중에 치우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일 갈등이 이제 말레이시아 일본 정책의 영향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균형 해결학은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제관계에서 균형자 역할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밸런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균형자가 어떤 위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균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여러 의미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균형자 역할보다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행위자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영할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각각 말레이시아 경제 또는 외교 정책상에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똑같은 포지션상에서 그를 점하고 있는 뭐 중국과 일본이 갈등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선택적 갈등이 심화되겠지만 포지셔닝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중국과는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 일본에 있어서는 뭐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중국과는 차별된 전략 속에서 저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중일 간 문제에 대해서 말레이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지금 상황에서 뭐 현실적으로 그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을까. 또 이제 이런 정책들을 취함에 있어서 사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집합적 단위로서의 중립성을 표방할 수 있는 완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절히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토론 답변 꽉 채웠습니다.